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좀 종합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뭐 미증시 중심으로 먼저 좀 시작해 보면 최근에 약간 뭐 지지부진한 흐름. 조금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조정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고 간밤에 다시금 좀 반등해주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10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의견이 좀 많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마 국내 애널리스트들 중심으로 좀 증시가 쉬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0월 들어서 지난 10일 아마 그때 당시가 미중 간 무역 긴장 재점화되면서 그때 미국의 본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한국의 오후 시간대 미국 선물 시장 동향을 보면 그때 마이너스 1.5% 전후로 하락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증시 되게 안 좋다라고 대부분 좀 염두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시장은 잘 감내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결국 미중 간의 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달 말에는 에이펙 앞두고 또 미국과 중국 간 정상이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달 10일 날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유예 만료되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보여주면서 어차피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정상들을 만나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치적 수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도가 전해졌죠. 30일 날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사실 제가 이거를 전해 듣기 전부터 에이펙을 통해서 미국, 중국 간 정상은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아직 전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달 10일 이전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유예 만료가 3개월 정도 추가 연장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도 이제 거의 다 끝자락에 와 있고 한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의 상방 압력은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는 장입니다. 네. 물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수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언제쯤 팔까 고민하시기보다는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게 되게 좋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이번 달에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25bp 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됐던 부분. 그리고 미중 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증시가 상승했던 그 바탕에는 미국의 3분기 실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염두에 두고 연말까지 증시 좋게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악재가 뭐가 있었나, 뭐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혹은 조정을 보이게 만들었나를 보면 미중 분쟁이 좀 격화된다. 이게 이제 큰 축이었고 사실 시장이 그루들, 그러니까 월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인가요? 바퀴벌레론이 또 한 번 시장을 약간 좀 휩쓸긴 했었잖아요. 요거는 약간 좀 우려가 좀 없어진 상황이에요. JP 모건 다이먼 네. 회장 네. 유명하시기도 하고 분명히 업력을 감안한다라고 네. 하면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야 되는 거 맞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의 팬데믹 이후에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지역은행 문제 이게 과연 23년도 SVB 사태랑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면 그때 당시 SVB 사태는 연준의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SVB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 포트폴리오 미실현 수익이 손실 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구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평가 손실. 하지만 이번에 들려오고 있는 지역은행의 로이드들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되긴 어려워요.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대출이 잘 해소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재미 달먼 회장이 얘기한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구조적인 요인으로 연결되면서 다시금 증시를 흔드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지역은행 문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연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그 구조로 가기는 좀 어렵고 SVB 사태 때도 보면 연준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단기간에 정말 신속하게 정책을 꺼내들면서 진화에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번에도 지역은행 문제가 불거지는 게 확대된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방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시선을 그렇다면 좀 글로벌로 이제 확대를 시켜보면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되면서 약간 돈을 푼다 이런 기조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한다 여기에 긴축도 종료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증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전반적인 글로벌 좀 진단해 주세요. 사실 이제 10월 달에 불안 요인들이 많았죠.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고 또 미국은 지금 현재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불안 요인들을 누를 수 있는 요인들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3분기 실적 시즌 모멘텀은 분명히 있고요. 그 시작점이 이제 14일 날 미국의 대형 금융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S&P 500의 금융 섹터의 EPS 증가율 3분기 예상치가 13.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9월 말 추정치가 11.4%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EPS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분기 전반적인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9월 말 추정치가 7.9% 정도였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섹터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3분기 때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sektor들을 보면 단연코 IT 좋은 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새로운 섹터들이 들어오죠. 유틸리티나 소재 이런 시크릿컬 업종들이 실적 좋은 섹터로 구분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미국의 AI 기업들에 대한 주가를 놓고 버블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실적이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3분기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IT라고 얘기해드렸는데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를 합니다. 9월 말과 비교를 해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미국 AI 기업들의 주가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 아마 간밤에도 인텔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죠. 잘 나왔죠. 그래서 네. 지금 시간에서도 지금 7% 전후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점진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럴수록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10월 FMC를 통해서 이제 25bp 금리 인하 단행하는 것도 앞으로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다카이치 총재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새로운 총리로 선출이 됐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부터 BOJ, 일본은행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경제 현황을 감안하면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아요. 일본은행 총재는 사실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새 총리가 선출된 그 영향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는 BOJ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도 사종전의 전후로 앞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올해 3월부터 범용 디램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한국과 같은 반도체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보다는 호재들이 더 많기 때문에 10월 증시가 상방 압력이 더 커졌던 그 바탕이 됐던 거고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호재들을 되게 만연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악재와 호재가 뭐 언제나 공존하지만 호재 쪽에 힘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돈은 계속 좀 풀리는 정책들로 약간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 한켠에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특히 AI 쪽 같은 경우는 좀 버블 아니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조심하는 어떤 분위기가 최근에는 좀 형성이 됐던 것도 같은데 이 부분도 호재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직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가는 네. 결국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올해도 제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S&P 500 지수가 최전선을 상회하면서 일정 기간 머무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실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의 코스피도 3,900선 정도 목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4,000선을 상회하면서 일정 기간 머무를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 증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선 효과를 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적을 얘기해드리면 올해 연간으로 미국의 S&P 500의 EPS 증가율을 섹터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단연코 실적을 주도하는 거는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이제 3분기 얘기해 드렸을 때는 3분기 실적이 좋은 섹터, 단연코 IT, 그 다음으로 이제 유틸리티, 소재. 3분기 때부터는 시크릿컬 업종 실적이 좋아지는 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연간으로는 실적이 좋은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IT, 헬스케어니까. S&P 500의 12개월 선액 PR이 22.8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 5년, 과거 10년 PR과 비교를 해보면 높죠. 그러니까 뭐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전체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실적을 견인하는 세 가지 섹터 중에 두 가지가 전체 12개월 PER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평균보다 밸류가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라고 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은 기껏해야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2년도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면서 AI 혁명이 시작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9년 정도 AI 혁명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 그 근거들은 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서 이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그 인터넷 이게 네. 1989년도 출시되면서 인터넷 혁명 이게 18년 지속됐고요. 2007년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 시작됐는데 그게 15년 지속됐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시작된 AI 혁명이 제가 보기에는 한 12년 정도는 지속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9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 AI 생태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은 AI 모델, 클라우드,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 단계예요. 근데 이게 스테이지 2 거쳐서 이제 스테이지 3로 가야 되는데 스테이지 3는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놓고 온다고 하면 플랫폼 대표 기업은 오픈 AI, 구글 그리고 메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AI 산업 트렌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많이 거론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AI 산업 트렌드를 보면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이게 중간에 한 3개의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로 가야 되거든요. 결국 가상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현실에 구현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가 화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시화되고 도래되는 게 내년이면 본격화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연초이부터 아마 연합뉴스 경제TV 나와서 올해 AI 시스템의 구용 목적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추론용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는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주문형 반도체,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이 올해는 되게 각광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서 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AMD, 인텔 주가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드렸던 게 과거에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지속됐던 기간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9년 정도 더 AI 혁명이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AI 산업 트렌드 그리고 AI 생태계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AI 혁명이 끝날 시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미국 산업과 미국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들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에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면은 로봇 자율주행 중심은 테슬라인데 예. 테슬라 간다는 얘기예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2 네. 이게 내년도 아마 양산되고 출시될 여지가 상당히 크고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비상장이긴 하는데 피규어 AI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엔비디아가 하나로 1조 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긴 하는데 아마 최근에 이 피규어 AI가 만들고 있는 로봇이 어떤 로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아마 궁극적으로 멀리 보면 대중적인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하고 피규어 AI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반적인 제품이 시연되는 걸 보면 테슬라 옵티머스 2보다는 피규어 AI 로봇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놓고 온다고 하면 테슬라가 조금 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을 놓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내년도 증시 얘기는 안 드렸지만 참고로 저는 내년도 증시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좋을 거라는 그 흐름들은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앞으로도 크게 조정을 보일 여지는 없어요. 얕은 조정.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뭔가 좀 주식을 사보고 싶다 그러시면 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는. 네. 앞서서 인터넷 혁명 때는 18년 이어졌고 모바일은 15년, AI는 12년 보시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9년 정도 네. 룸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앞선 인터넷 때 18년 내내 증시가 오르거나 뭐 모바일 때 15년 내내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거니까 그 중심 안에서도 어디에 그러니까 스테이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좀 관심이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에요. 과거 네.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때 S&P 500 지수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AI 혁명 3년 됐는데 벌써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수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저는 2027년도 상반기 제가 이제 미국의 경기 확정이 끝나는 시점을 그때쯤 보고 있는데 아마 2027년 상반기 정도 되면 S&P 500 지수는 7천 후반 정도까지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단기적인 시계열을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해주고 싶으신 얘기 네. 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네. 호재가 많다라는 네, 네, 네. 거를 좀 얘기해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거였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인도와 캐나다하고 무역협정 체결을 임박했던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돼요.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맺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현재 인도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이 50%인데 이게 15%로 대폭 줄어드는 것을 조만간 이번 달 확인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캐나다도 올해 8월 달에 미국
캐나다가 미국에 부과했던 관세 대부분을 처리를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에너지와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아마 조만간에 발표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 캐나다의 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금 꺼내들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 있는 재정 기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율 조정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방 정부의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형태, 그리고 AI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 일본 증시 상승 흐름 자체는 동아시아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사중 전에 끝났는데 앞으로도 이제 12월에는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또 중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정책이요? 주로 정책이라고 보시면? 아마 사중전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지출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들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 한국, 일본이 통화 사프를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 달 15일 날 제14차 한중의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는데 이미 상당 부분 한중이 통화 스와프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고 이번 달 APEC이라는 이벤트도 있지만 그 앞서서 또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는데 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를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아시아 외환 시장의 안정성이 앞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해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얘기해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고 있는 고율 관세 유예 만료 기간을 3개월 정도 추가 연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호재거리이기 때문에 이번 달 10월 말까지 당연히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계속 올라가고요. 아마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흐름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국내 증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해드렸어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금융 내에서는 증권, 그리고 이제 지주 관련된 섹터들이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50% 가까이 급등하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가지시는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올해 연간으로 한번 띄워놓고 보세요. 아마 그 패턴으로 갈 거예요.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예를 들자면 1,000원이란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100%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럼 2배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 이 1,000원이 2,000원이 됐는데 2,000원에서 행보하다가 이게 2,500원 아니면 3,000원 올라가는 흐름. 이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주들도 동일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는 가지고 있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2차 전지, 증권, 지주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미국 증시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까지 살펴봐 주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